언니 대신 네가 결혼해. 내일 당장. 결혼식 바로 전날 예단비 1억을 받은 언니가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도망쳤습니다. 먼지 덮인 공사판 노가다꾼 사진 한 장을 보더니 맨발로 웨딩샵을 뛰쳐나간 거예요. 월급 250만 원 중 200만 원을 빼앗기며 살던 27살의 지영은 새엄마의 강요에 언니 대신 결혼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시멘트 가루 묻은 작업복 차림의 남자. 신혼집 옥탑방에는 생수뿐인 냉장고, 라면 2개뿐인 찬장. 떨리는 손으로 장볼 돈을 부탁했더니 그날 밤 통장에 10억이 찍혔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영과 이 남자에게 펼쳐질 충격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연은 새어머니로부터 학대받던 15살 소녀가 결국 1억에 팔려 언니 대신 결혼을 하게 되며 밝혀지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못된 새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진짜 가족이 뭔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아, 카톡 왔네. 언니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화면에는 시멘트와 먼지로 뒤덮인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있었어요. 안전모 아래로 땀이 흘러내리고 피부는 검게 탔고 거칠어 보였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언니가 드레스를 벗어던졌어요. 구두도 신발도 다 던져버리고 맨발로 웨딩샵을 뛰쳐나갔습니다. 언니, 언니. 지영이 불러도 소용없었어요. 언니는 그대로 사라졌어요. 핸드폰도 꺼버렸죠.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고작 일주일 전이었어요. 일주일 전 이장이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예단비로 1억을 주겠다는데, 태성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강우석이라는 청년인데 33이고 월급 500만 원 이상 번다더라. 새엄마 눈이 번쩍 뜨였어요. 1억?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 결혼식 전까지 신랑 신부가 얼굴을 안 보는 거래. 첫 만남은 결혼식 당일에. 이상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새엄마는 신경도 안 썼어요. 얼굴이 뭐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언니도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근데 1억이라는 숫자에 표정이 바뀌었죠. 남자는 다 똑같아. 돈만 잘 벌면 됐지. 정마음에 안 들면 몇 개월 살고 이혼해버려. 그래도 1억이 남는 장사잖아. 위자료도 받을 수 있지 않겠어? 지영은 부엌 구석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지영에게는 남의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예식장, 웨딩샵, 드레스. 새엄마는 매일 전화통을 붙들고 살았어요. 언니는 들떠 있었고요. 근데 오늘 밤 모든 게 뒤집어졌습니다. 신랑 사진 한 장에요. 집에 돌아온 새엄마는 폭발했어요. 1억이야, 1억. 그 돈 다 썼어. 어떻게 하라고. 새엄마가 거실을 서성거렸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예식장 계약금, 웨딩샵, 스드메 다 합치면 2천만 원이야. 돌려받을 수도 없어. 지영은 구석에 서 있었어요. 숨도 못 쉬고요. 그때 새엄마가 지영을 쳐다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지영아. 네. 내가 가라. 지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언니 대신 결혼해. 엄마, 그게 무슨. 신랑은 신부 얼굴 몰라. 사진도 안 보내줬잖아. 누가 가도 몰라. 저는 못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해요. 그럼 네가 갚아. 새엄마가 지영의 멱살을 잡았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1억. 네가 갚을 수 있어? 응?
월급 250만 원 받는 년이 언제 1억을 갚아? 지영은 숨이 막혔어요. 1억이요. 평생 걸려도 못 갚을 돈이었어요. 네가 이 집에서 13년 동안 밥 먹고 잔 거 다 공짜인 줄 알아? 저 매달 200만 원씩 보냈잖아요. 13년 동안이요.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찰싹? 새엄마가 지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가웠어요. 귀가 울렸습니다. 네가 선택해. 결혼하든가 1억 갚든가. 지영은 뺨을 감싸 쥐었어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도망가도 갈 곳이 없었어요. 네, 알겠어요. 새엄마가 멱살을 놓았어요. 잘 생각했어. 지영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 깊숙이 숨겨둔 아버지 손목시계를 꺼냈습니다. 유일한 유품이었어요. 새벽 2시 17분에 멈춰 있는 시계. 1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각이었어요. 아버지, 시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지영 씨입니까?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강우석입니다. 내일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요. 지영의 손이 떨렸어요. 사정이 생긴 거 알고 있어요. 이장님한테 연락받았어요. 아,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예식에 관심 없어요. 형식적인 거 싫어합니다. 네. 내일 예식은 취소하죠. 구청에서 혼인신고만 하고 바로 같이 살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지영은 당황했어요. 예식을 취소하자고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저한테는 서류가 중요해요. 예식은 필요 없어요. 지영 씨한테도 그게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객 앞에서 모르는 남자랑 예식 올리는 것보다 서류만 쓰는 게 나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내일 오전 10시에 구청 앞에서 봅시다. 전화가 끊겼어요. 지영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신부가 바뀐 걸 알면서도 화내지 않았죠. 오히려 배려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결혼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요. 지영은 아버지 시계를 꼭 쥐었어요. 아버지, 나 내일 시집 가요. 1억에 팔려서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지영은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눈을 붙였어요. 알람이 울렸을 때 머리가 띵했죠. 오늘 결혼하는 날이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남자와요. 지영은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릴 수 있을까요? 아니, 누구한테 보여주려고요? 어차피 혼인신고만 하는 건데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변변한 옷이 없었어요. 가장 깨끗한 흰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를 꺼냈습니다. 장례식장 갈 때 입는 옷이었어요. 결혼식에도 장례식에도 입을 옷이 이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시계를 손목에 찼어요. 멈춰 있는 시계 바늘. 새벽 2시 17분. 오늘만큼은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나가니 새엄마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 가라. 새엄마가 말했습니다. 배웅도 아니고 축하도 아니었어요. 그냥 잘 가라였어요. 네. 생활비는 꼬박꼬박 보내라. 그게 새엄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딸이 시집가는 날인데 걱정하는 건 돈뿐이었어요. 지영은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구청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신분증과 도장만 들려 있었어요. 가진 거라곤 그게 전부였습니다. 구청 앞에 도착했어요. 남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지영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사진에서 본 얼굴이었습니다. 검게 탄 피부,
넓은 어깨, 거친 인상.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게 한눈에 보였어요. 청바지에 남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격식 차린 옷은 아니었어요. 언니가 도망갈 만했습니다. 돈만 보던 사람 눈에는 이 모습이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영은 눈을 보았어요. 거친 외모와 달리 눈빛이 깊었습니다. 슬픈 것 같기도 하고 지친 것 같기도 했어요. 어딘가 자신과 비슷해 보였죠. 한지영 씨? 남자가 먼저 다가왔어요. 목소리가 전화로 들었던 것보다 더 낮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우석 씨인가요? 맞아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들어가실까요?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예식도 없이, 축하도 없이 구청 창구에서 결혼이 끝났어요. 구청을 나서자 강우석이 말했습니다. 짐은 가져오셨어요? 네, 간단하게 준비해 왔어요. 그럼 일단 제가 사는 곳으로 가시죠. 구경이라도 하시게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우석을 따라 걸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골목을 지나고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여기에요. 옥탑방이었어요. 녹슨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옥상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우석이 문을 열었어요. 좁은 원룸이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부엌, 화장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어요. 지영은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반지하 골방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좁아서 죄송해요. 강우석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여기 좋아요. 지영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반지하보다 훨씬 좋아요. 하늘이 보여요. 강우석이 잠시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뒀어요. 방은 하나뿐이라 제가 거실에서 자겠습니다. 편하게 쓰세요. 거실이요? 여기 거실이 어디? 지영이 둘러봤어요. 거실이랄 게 없었어요. 그냥 침대 옆 바닥이 전부였어요. 바닥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네. 익숙해요. 강우석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건 좀. 지영이 머뭇거렸습니다. 아무리 형식적인 결혼이라도 남편을 바닥에 재우는 건 좀 그랬어요. 괜찮아요. 현장에서 잘 때도 바닥에서 잤어요. 진짜 익숙해요. 강우석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해 보였어요. 편하게 쉬세요. 저는 할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지영은 홀로 옥탑방에 남았어요. 지영은 배가 고팠습니다. 작은 냉장고를 열어보니 생수와 찬장의 라면 2개가 전부였죠. 남자 혼자 살던 집이라 그런지 쌀이나 전기밥솥은 보이지 않았어요. 식용유며 간장이며 작은 고추장 말고는 양념할 것도 없었죠. 지은은 지갑에 남아있던 12,000원으로 간단하게 먹을 거리를 샀습니다. 두부, 배추, 마늘, 즉석밥 한 묶음, 이마저도 사고 나니 170원이 남았어요. 지은은 점심을 먹고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주방을 정리하며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노을이 예뻤어요. 나 결혼했구나. 지영은 혼잣말을 했어요. 대타 신부, 1억에 팔려온 여자, 예식도 없이 시작한 결혼.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새엄마 집보다 이 좁은 옥탑방이 더 좋았습니다. 지영은 몰랐어요. 이 남자가 숨기고 있는 진실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태성건설 부회장의 그림자가 이미 이 결혼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우석은 저녁 시간에 맞춰 돌아왔습니다.
지영은 배추된장국과 김치볶음, 계란말이를 준비하고 즉석밥을 데웠어요. 준비를 이것밖에 못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집에 먹을 게 없었을 텐데 고마워요. 저녁 준비해줘서. 지은은 장복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결혼 첫날부터 말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부탁을 꾹 참고 식사를 했습니다.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오랜만에 정말 맛있는 저녁 식사 한 것 같아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저도 감사해요. 두 사람은 식사 후 작은 TV로 뉴스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처음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식사를 하고 같은 집에 살게 되었다니 불편한 상황이지만 새어머니의 구속에서 벗어난 홀가분함이 불연함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강우석은 정말로 바닥에서 잤어요. 지영은 침대에 누워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강우석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딱딱한 바닥이 불편할 텐데요. 얇은 이불 한 장만 깔고 누워 있었어요. 저기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바닥 차가울 텐데. 괜찮아요. 현장에서 더한 데서도 잤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강우석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지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동거가 시작됐어요. 강우석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출근했어요. 지영이 눈을 뜨면 이미 집에 없었어요. 대신 식탁 위에 아침밥이 놓여 있었어요. 밥, 계란 프라이,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이걸 누가? 지영은 처음에 의아했어요. 설마 강우석이 해놓고 간 건가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새벽에 밥을 해요? 지영은 맛있게 먹으면서도 저녁이 걱정이었습니다. 점심은 회사에서 먹지만 저녁엔 즉석밥이 다 떨어졌거든요. 지영은 용기를 내서 우석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어요. 저장을 좀 보고 싶은데 제가 월급날이 아직 일주일이 남아서 죄송한데 생활비를 좀 빌려주시면 제가 월급 나오면 꼭 갚을게요. 즉시 우석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 네, 제가 준비를 해두질 못했네요. 계좌번호를 남겨주세요. 바로 이체해 드릴게요. 그리고 갚지 않으셔도 돼요. 우린 부부니까요. 띵동. 지영은 휴대폰 은행 앱 알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살면서 처음 본 숫자였어요. 0이 9개라니. 이게 얼마일까요? 1, 10, 100, 1000만. 10억이었습니다. 지영은 너무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저녁이 되면 강우석은 늦게 들어왔어요. 온몸에 시멘트 가루를 뒤집어 쓰고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오기 전에 꼭 밖에서 털고 들어왔어요. 밥 드셨어요? 필요하신 건 구입하셨나요? 강우석이 물었어요. 네. 퇴근길에 몇 가지 샀어요. 그런데 돈이 잘못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살면서 그런 큰 돈을 본 적이 없어요. 잘못 주신 것 같아요. 저는 10만 원 정도면 되거든요. 다시 돌려드릴게요. 아니에요. 정말 생활비예요. 집에 집기도 뭐 없고 가전제품도 없는데 필요한 거 지영 씨가 알아서 구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너무 큰 돈인데. 우석은 씩 웃으며 샤워를 하러 욕실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소박한 식탁이었어요. 지영의 검소한 습관 때문에 화려한 반찬은 없었어요. 대신 즉석밥이 아닌 냄비밥을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냄비밥 힘들 텐데 전기 압력밥솥 하나 구입해서 편하게 써요. 아, 네. 그게 전부였어요. 그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강우석은 지영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어요. 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밥을 해놓고 저녁에 들어와서 씻고 바닥에서 잠들었어요. 왜 이러는 거지? 지영은 혼자 생각했어요. 1억이나 주고 결혼했으면 뭔가 바라는 게 있을 텐데요. 새엄마처럼 돈을 요구하든 다른 남자들처럼 뭔가를 요구하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엄청나게 큰 돈을 생활비라고 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이 회사에서 퇴근하자 낯선 여자가 옥탑방 앞에 서 있었어요. 비싼 옷에 명품 가방, 새빨간 립스틱. 지영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 같았습니다. 당신이 강우석 아내예요? 여자가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이윤서, 우석이 전 약혼녀. 지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전 약혼녀라고요? 우석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네. 돈 때문이야? 얼마 받았어? 저는 1억? 2억? 그 정도면 팔리겠네. 이 옥탑방 꼴 보니까 딱 그 수준이야. 지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1억에 팔려온 여자. 그게 자신이었어요. 잘 들어. 우석이는 원래 나랑 결혼할 사람이었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결국 나한테 돌아올 거야. 당신은 그냥 대타일 뿐이야. 알겠어? 이윤서가 비웃었어요. 근데 진짜 옥탑방이네. 우석이가 이런 데서 사는 줄은 몰랐어. 웃기다. 그 순간 지영은 궁금해졌어요. 이 여자는 강우석이 옥탑방에 사는 것도 몰랐습니다. 전 약혼녀라면서요?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강우석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윤서 씨? 강우석의 목소리가 굳어졌어요. 왜 여기 와요? 우석아, 나 할 말이 있어서. 잠깐 얘기 좀 할까? 할 말 없어요. 강우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요. 다시는 오지 말고요. 이윤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우석아, 나 아직 너 좋아해. 그때 일은 내 잘못이 아니었어. 작은아버지가. 작은아버지 이야기하지 마시죠. 강우석의 눈빛이 싸늘해졌어요. 지영은 처음으로 그의 차가운 모습을 보았어요. 지금 이윤서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지영을 향해 돌아섰어요. 잘 봐도 이 남자 정체 당신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라.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이윤서는 계단을 내려갔어요. 지영은 궁금했습니다. 작은아버지? 누구요? 집 안으로 들어온 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여자분이 말한 거 작은아버지가 누구예요? 강우석이 잠시 침묵했어요. 태성건설 부회장이에요. 제 아버지 동생이요. 지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요? 그러면 제 아버지가 태성건설 회장이에요. 지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회장 아들이라고요? 재벌 아들이라고요? 이 좁은 옥탑방에 사는 사람이요? 왜 여기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10억을 쉽게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사정이 있어요. 강우석이 말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저를 없애려고 해요. 회사에서도 밖에서도요. 그래서 숨어 사는 거예요. 없애려고요? 네. 제가 회장 자리를 물려받으면 작은아버지는 끝이거든요. 비자금, 횡령, 비리 다 들통나요. 지영은 뉴스에서 봤던 기사가 떠올랐어요. 태성건설 부회장 비자금 의혹, 횡령 혐의 무혐의 처분, 증거인멸 의심. 그래서 저한테 결혼한 거예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강우석이 말했어요. 재벌 아들 말고 그냥 사람으로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꼈어요. 거기서는 아무도 내 돈을 안 봐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게 편했어요. 지영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결혼도 그냥 평범하게 하고 싶었어요. 조건 따지지 않는 사람이랑요. 강우석이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구청에서 처음 봤을 때 지영 씨 눈이 저랑 비슷해 보였어요. 저요? 네. 지치고 힘든데 포기 안 하고 버티는 눈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랑은 괜찮겠다. 지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밤 지영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재벌 회장 아들, 부회장의 암투, 전 약혼녀의 경고. 이 남자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며칠 후 퇴근길 지영의 휴대폰이 심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야, 이 길러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아. 너 왜 생활비 안 보내? 시집 갔으니 그 집 귀신이다 이거야? 너 네가 이렇게 커서 결혼까지 한 게 누구 덕인데 빨리 안 보내? 어머니, 저도 이제 결혼했고 돈 관리는 남편과 결정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핑계였습니다. 혼인신고 후 나와 살면서 새어머니와 새언니에게서 벗어난 자유를 느끼니 더더욱 보내기 싫었어요. 지영은 집에 도착하여 평소처럼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쾅쾅쾅. 야, 한지영, 이 배은망덕한 년아. 빨리 나와. 새어머니가 찾아온 거였어요. 너무 시끄러워 지영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찰싹. 문이 열리자마자 새어머니 윤미숙의 손이 지영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생활비는 계속 보내라고 했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너 키우느라 고생한 내가 나이 들어서도 돈 벌러 나가야 하니? 곧 우석이 돌아올 시간이라 지은은 빨리 미숙을 내보내고 싶었어요. 보낼게요. 얼른 가세요. 띵동. 바로 미숙의 휴대폰 은행 앱에서 입금 알림 소리가 났습니다. 미숙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듯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잘 지내고 다음 달엔 늦지 않게 보내렴. 지영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을 차리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우석이 돌아왔을 때 지영의 붉어진 뺨과 눈시울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지영 씨 무슨 일 있나요? 아니에요. 비염 때문에 재채기를 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우석은 그게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죠. 우석 씨 주신 돈에서 200만 원을 친정 어머니께 드렸어요. 죄송해요. 제 돈도 아닌데 함부로 썼어요. 우석은 지영이 우는 이유를 대충 알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지영 씨가 마음이 편한 거라면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싫은 건 어떤 일도 하지 말아요. 어떤 이유에서도 지영 씨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영은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깨를 토닥여주는 우석에게 안기고 싶었지만 아직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지영과 우석은 옥탑 마당에 앉아 맥주 한 캔씩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새엄마랑 새언니랑 컸어요. 친척도 없는데 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갈 곳이 없었어요. 지은이 맥주 한 모금을 마시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새엄마는 저를 고아원 안 보낸 은혜를 갚으라고 중학교 때부터 전단지, 식당, 설거지, 신문 돌리기 하면서 돈 벌어서 생활비로 냈어요. 우석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죠. 어떻게 중학생이 돈을 벌러 간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또 되더라고요. 고등학교도 안 보내주려는 거 저녁 식당 아르바이트에서 200만 원씩 벌어오는 조건으로 고등학교까지 졸업했는데 결혼은 언니 대신 이렇게 훅 해버렸네요. 우석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회하나요? 아니요. 전 지금이 너무 행복해요. 내가 얼마나 갇혀 살았는지, 감옥 같은 집에서 살았는지 알게 해준 건 우석 씨예요. 전 결혼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감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지영 씨랑 같이 살면서 요즘 즐거워요. 저의 말도 안 되는 결혼 조건을 맞춰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때 지영이 맥주캔에서 입술을 떼며 물었습니다. 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네.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부회장이 왜 그렇게 우석 씨를 미워해요? 아, 기사에서 봤어요. 강우석이 먼 곳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저지른 일이 많아요. 강우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회사 비자금 조성, 하청업체 뇌물, 건설 현장 안전비용 횡령. 제가 회장이 되면 다 들통나요. 그래서, 네. 제가 자기 잘못을 캐고 다니니 믿겠죠. 지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친조카를 미워할 수 있다니 이 사람도 가족에게 미움받는구나 생각하니 슬펐습니다. 증거는 있어요? 조금씩 모으고 있어요. 근데 쉽지 않아요. 작은아버지 쪽 사람들이 많아서요. 강우석이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저랑 같이 있으면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지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13년 동안 새엄마 밑에서 살았습니다. 맞고 빼앗기고 무시당했어요. 그래도 살아남았지요. 괜찮아요. 지영이 대답했어요. 저 원래 즐긴 거 잘 버텨요. 강우석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그때 강우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뭐요? 지금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알겠어요.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강우석이 일어섰어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현장에서 사고가 났대요. 사고요? 네. 노동자 한 명이 다쳤대요. 오늘 밤 늦을 것 같아요. 강우석은 서둘러 나갔습니다. 부회장의 비리. 이 남자의 삶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복잡함 속에 자신도 들어가 있다는 걸요. 지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현장 사고 이후 강우석은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계속됐어요. 얼굴에 피로가 쌓이는 게 눈에 보였지요. 하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지영의 밥은 차려져 있었습니다. 지영은 결심했어요. 나도 뭔가 해야겠다. 그날부터 지영은 우석과 함께 일어나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어요. 거창한 건 아니었어요. 밥, 계란말이, 김치, 소시지 볶음. 회사 다니면서 해본 적 없던 일이었지요. 새엄마 집에서는 자기 밥도 제대로 못 챙겼거든요. 좁은 주방에서 같이 움직이니 소꿉놀이처럼 재미있었습니다. 처음 도시락을 건넸을 때 강우석의 표정이 묘했어요. 이게 뭐예요? 도시락이요. 점심때 드세요. 저한테요? 네. 매일 아침 해주시잖아요. 저도 뭔가 하고 싶었어요. 강우석이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지영은 괜히 불안해졌어요. 맛없으면 어쩌지? 싼 티가 나려나? 감사합니다. 강우석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지영은 그제야 알았어요.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 밥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구나. 그날 저녁 강우석이 빈 도시락통을 들고 왔어요.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맛있었어요. 다행이에요. 내일도 싸드릴까요? 괜찮으시면요. 그렇게 도시락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밥을 짓고 반찬을 담고 도시락을 싸서 가방에 넣어줬어요. 강우석은 그 도시락을 들고 현장으로 갔고 저녁에는 항상 빈 도시락통이 돌아왔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강우석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
지영 씨, 이거요. 뭐예요? 현장 근처 분식집에서 파는 떡볶이예요. 맛있다고 해서요. 지영은 봉투를 받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습니다. 고마워요. 도시락 맛있게 먹고 있어요. 보답은 이것밖에 못하지만요. 두 사람은 옥탑방 바닥에 앉아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우석 씨,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부회장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강우석이 떡볶이를 먹다가 멈췄습니다. 알고 싶으세요? 네. 저도 이제 관련된 사람이잖아요. 알아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아버지가 저지른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건설 현장 안전비용 횡령이 있어요. 노동자들 안전장비 살 돈을 빼돌린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자주 나요. 오늘 다친 사람도 그것 때문이에요. 지영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 뇌물이요. 공사 따려면 작은아버지한테 상납해야 해요. 안 하면 일을 못 따요. 그런 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회사 안에서 작은아버지 편이 많으니까요. 강우석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건 비자금이에요. 회사 돈을 빼돌려서 개인 계좌로 옮긴 거예요. 그 금액이 수백억이에요. 수백억이요? 네. 근데 증거가 없어요. 다 위장해 놨거든요. 강우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밑에서부터 증거를 모으려고요. 현장 노동자들이 아는 게 많거든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재벌 아들이면서 옥탑방에서 사는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무섭지 않아요? 지영이 물었어요. 뭐가요? 작은아버지요. 그 사람이 우석 씨를 없애려고 한다면서요. 강우석이 피식 웃었어요. 무섭죠? 솔직히요. 그런데 왜 계속해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강우석이 지영을 바라보았어요. 현장에서 다치는 사람들 봤어요. 안전장비 없이 일하다가 떨어지고 깔리고 죽어요. 근데 회사는 보상도 제대로 안 해요. 작은아버지가 돈을 빼돌리니까요. 그 사람들 가족 봤어요. 아버지 잃은 아이들, 남편 잃은 아내들. 울면서 회사 앞에서 시위해도 아무도 안 도와줘요. 강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걸 바꾸고 싶어요. 제가 회장이 되면 꼭 바꿀 거고요.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지영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멋있네요. 뭐가요? 그런 마음이요. 저는 그런 거 생각 못 해봤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 바빴거든요. 강우석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지영 씨도 멋있어요. 저요? 13년 동안 버텼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우석 씨 돕고 싶어요. 네. 혼자 하지 마요. 저도 뭔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요. 강우석이 지영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죠. 고마워요. 진심으로요. 그 밤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강우석은 바닥에서 잤어요. 여전히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시락을 주고받을 때, 눈이 마주칠 때, 작은 순간들이 따뜻해졌어요. 지영은 생각했어요.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안 되는데. 대타 신부였어요. 형식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관계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폭풍이 찾아왔어요.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 실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본부장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 해요. 지영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지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강우석은 과로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며칠 입원하면 괜찮다고 했어요. 현장 사고 수습하느라 제대로 못 잔 게 원인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병상에 누운 강우석이 말했어요. 걱정은요. 살아있으니까 됐어요. 지영은 속으로 심장을 쓸어내렸습니다. 전화 받았을 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날 이후 지영은 강우석의 옆에서 간호를 했고 병원 사람들이 모두 우석에게 깎듯이 인사하는 것을 보고 새삼재벌 아들이 맞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죠. 도련님, 회장님께서 연락하셨는데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요? 지영이 되물었어요. 아, 아닙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간호사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지영은 강우석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가 연락하셨대요. 괜찮다고 전해드려야겠네요. 네. 제가 쓰러졌다고 하니까 바로 병원에 연락하셨나 봐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벌 회장이라도 아들 걱정은 똑같구나. 입원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지영이 병원에서 나오는데 낯선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윤서였어요. 전 약혼녀. 잠깐 얘기 좀 해요. 이윤서가 말했습니다. 저랑요? 저기 호텔 로비에서 얘기하죠. 병원 옆에 5성급 호텔이 있었어요. 이윤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영은 망설이다가 따라갔어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 로비는 화려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대리석 바닥이 빛났습니다. 지영의 낡은 구두가 어색해 보였어요.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이윤서가 입을 열었어요. 우석이한테서 떨어져요. 네. 당신이 누군지 다 알아봤어요. 새엄마한테 학대받다가 언니 대신 팔려온 여자. 1억이에요, 1억. 그 돈이면 웬만한 차도 사겠다. 지영의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그게 왜 문제예요? 저와 우석 씨 사이 일이에요. 문제가 되니까 이러지. 이윤서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던졌어요. 신문 기사 프린트였어요. 태성건설 강 회장, 장남 강우석에게 경영권 승계 검토. 우석이가 누군지 알아요? 재벌 3세예요. 현장에서 막노동하는 척 2년 동안 숨어 살았던 거예요. 지영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우석이 이미지에 먹칠이 돼요. 재벌가 며느리가 학대받던 여자? 말이 돼요? 이윤서가 코웃음 쳤어요. 얼마 원해요? 5억? 10억?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라져요. 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요,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뭐 때문인데?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협박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윤서가 일어섰어요. 생각할 시간 줄게요. 일주일. 그 안에 결정 안 하면 나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요? 부회장님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당신이 우석이 재산 노리고 접근했다고요. 부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가만 안 계실걸요. 지영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부회장, 강우석을 없애려는 사람. 그리고 한 가지 더. 분수를 알아야지. 이윤서가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들었어요. 지영은 순간 직감했어요. 피하려고 했지만 늦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지영의 얼굴과 옷에 쏟아졌어요.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이윤서가 비웃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았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은 물에 젖은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창피했어요. 비참했습니다. 1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굴욕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플래시가 터졌어요. 누군가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파파라치 기자였습니다. 이윤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잠깐, 뭐야? 찍지 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카메라는 이윤서가 물을 끼얹는 장면을 전부 담아냈습니다. 이윤서가 쫓아갔지만 잡지 못했어요. 아이씨. 이윤서가 욕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지영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이윤서가 사라졌어요. 지영은 젖은 옷을 추스르며 호텔 로비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직원이 다가와 수건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세요, 손님?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울면 지는 것 같았어요. 지영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옥탑방으로 향했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싶었습니다. 굴욕을 씻어내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샤워를 하니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렀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지영은 욕실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몰랐어요. 호텔 로비의 굴욕. 그게 오히려 지영의 무기가 될 줄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영은 병원으로 가는 길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는 걸 느꼈어요. 카톡, 문자,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전화들. 뭔가 이상했어요. 태성건설 회장 아들의 전 약혼녀, 호텔 로비에서 갑질 논란. 지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에는 어젯밤 호텔 로비에서 찍힌 사진이 떠 있었어요. 이윤서가 물컵을 들고 있는 모습, 물에 젖은 지영의 뒷모습, 비웃는 이윤서의 표정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이윤서 씨 모르는 여성에게 물 끼얹어 목격자 막말과 갑질 심했다. 태성건설 측 현재 강우석 씨와 이윤서 씨는 아무 관계 없다. 공식 입장. 물벼락 갑질녀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라 있었어요. 지영은 기사를 내리며 댓글을 보았습니다. 저런 게 재벌가 며느리 될 뻔했다고? 무섭다. 물 맞은 여자분 불쌍해. 그냥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물을 끼얹네. 이윤서 집안도 재벌인데 저렇게 행동하냐?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태성건설 이미지 타격 심하겠다. 예전 약혼녀라며. 지영은 핸드폰을 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자기 얼굴은 안 나왔지만 젖은 뒷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비참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VIP 병동 입구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다가가자 그들이 길을 막았어요. 실례합니다. 어떤 분이시죠? 강우석 씨 아내예요. 아, 사모님. 잠시만요. 그중 한 명이 무전기로 뭔가 말했어요. 잠시 후 박 실장이 나왔습니다. 사모님, 이쪽으로 오세요. 박 실장이 지영을 병실이 아닌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같은 곳이었어요. 안에는 강우석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처음 보는 노인이 있었어요. 백발의 양복을 입은 위엄 있는 노인이었습니다. 지영 씨, 들어와요. 강우석이 일어섰어요. 이분은 저는 강우석의 아버지입니다.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영의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태성건설 회장, 강우석의 아버지, 재벌 총수가 눈앞에 있었어요. 앉으세요, 며느님. 며느님. 그 단어가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지영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기사 봤습니다. 고생했어요. 회장이 말했어요. 저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아니요. 잘못한 건 이윤서 그 아이예요. 당신이 사과할 일 아닙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석이한테 다 들었어요. 어떤 상황에서 결혼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며칠 동안 어떻게 우석이를 돌봤는지. 지영은 강우석을 바라보았어요. 강우석은 눈을 피했어요. 도시락 얘기도 들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싸줬다면서요. 그건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회장이 지영의 눈을 똑바로 보았어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 조건 없이 누군가를 챙길 줄 안다는 거, 그게 내가 며느리에게 바라던 거예요. 지영은 목이 메었어요. 이윤서와 우석이의 약혼은 내가 끊었어요. 2년 전에.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아이는 우석이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재산으로 봤어요. 결혼 조건으로 회사 지분 5%를 요구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저 아이는 안 되겠다고.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부회장, 내 동생 말이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놈이 이윤서 뒤에 있어요. 네. 이윤서 아버지 회사가 태성건설 하청업체예요. 부회장이 그쪽이랑 손잡고 비자금을 만들고 있어요. 이윤서는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부회장과 이윤서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며느님, 회장이 말했어요. 위험할 수 있어요. 부회장이 우석이를 노리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지영은 잠시 생각했어요. 13년 동안 새엄마 학대에서 버텼습니다. 맞고, 빼앗기고, 무시당했어요.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괜찮아요.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저 원래 즐긴 거 잘 버텨요. 그리고 지영이 강우석을 바라보았어요. 우석 씨 혼자 두기 싫어요. 회장이 잠시 지영을 바라보더니 웃었어요. 마음에 들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 회장이 일어섰어요. 이윤석 건은 내가 처리할게요. 그리고 부회장 비리 증거, 우석이가 모으고 있다면서요? 네, 아버지. 강우석이 대답했어요. 도와줄게요. 이제 나도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아요. 회장이 나간 뒤 강우석과 지영만 남았어요. 지영 씨가 물 맞았다는 얘기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강우석이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혼자 아니에요. 약속해요. 그때 박 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본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부회장님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윤서 씨 사건에 대해서요. 뭐라고요? 박 실장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생중계 영상이었어요. 부회장 강태민이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윤서 씨의 행동은 개인적인 것이며 태성건설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제 조카 강우석의 결혼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부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 결혼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지분을 얻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는데 신부를 물건 사듯이 돈 주고 거래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강우석이 결혼하면 회장 지분 15%가 자동 승계됩니다. 가짜 결혼으로 지분을 가로채려는 정황이 의심됩니다. 지영의 피가 얼어붙었어요. 부회장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부회장의 기자회견 이후 상황이 급변했어요. 인터넷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태성건설 후계자 결혼, 정상적 절차 아니야, 내부조사 예고. 강우석 씨 배우자, 사온 대타 신부였다? 온라인 루머 확산. 태성건설 경영권 분쟁 조짐 회장 vs 부회장 갈등설. 지영은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대타 신부라는 걸요. 누가 흘렸을까요? 윤미숙이야. 새어머니. 강우석이 말했어요. 네.
부회장 쪽에서 지영 씨 가족한테 접촉한 것 같아요. 돈 주고 정보 샀겠죠. 지영은 머리가 띵했습니다. 새엄마가 자신을 또 팔았어요. 그날 저녁 새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영아,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요? 엄마가 미안해서 그래. 지난번에 심하게 말했잖아. 사과하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어요. 13년 동안 새엄마가 사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말해요. 만나서 얘기하자. 너 시댁이 태성건설이라며? 우리도 가족인데 좀 나눠야 하지 않겠어? 역시나였어요. 돈이었습니다. 만날 생각 없어요. 지영아,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너 그 집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기사 봤잖아. 대타 신불에. 그거 누가 흘렸는지 알아? 지영의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어. 부회장님이 돈을 주신다는데. 5천만 원이야. 인터뷰 한 번에 5천만 원. 뭐라고요? 부회장님이 그러시더라. 지영이 정보 주면 더 준다고. 너 통장에 10억 있다며? 그것도 얘기했어. 지영의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미쳤어요? 그걸 왜 남한테 말해요? 남이 아니야. 부회장님이시잖아. 너희 시댁 어른이시라고. 새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암튼 만나자. 내일 낮에. 안 나오면 나도 방법이 있어. 전화가 끊겼어요. 지영은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죠. 지영 씨, 강우석이 다가왔어요. 다 들었어요. 새엄마분이 부회장한테 정보를 판 거죠? 네. 만나지 마세요. 위험해요. 근데 안 만나면 또 뭔가 할 것 같아요. 저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강우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같이 가요. 저도요. 우석 씨가요? 네. 혼자 보내기 싫어요. 다음 날 낮 지영과 강우석은 새엄마가 지정한 카페로 갔어요. 새엄마와 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지은이었어요. 도망갔던 언니가 돌아와 있었어요. 어머, 지영아. 오랜만이야. 언니가 웃었어요. 뻔뻔한 웃음이었습니다. 언니 어디 있었어요? 도망갔잖아요. 도망은 무슨, 잠깐 여행 갔다 왔지.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1억짜리 결혼을 내팽개치고 도망간 사람이 여행이라니. 앉아. 새엄마가 말했어요. 그리고 강우석을 쳐다봤습니다. 이분이 신랑이야? 재벌 아들이라며? 네. 강우석입니다. 강우석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호, 진짜 재벌이네. 근데 왜 이렇게 까맣고 거칠게 생겼어? 재벌 아들이 현장에서 일했다더니 진짜구나. 새엄마가 비웃었어요. 강우석은 표정 변화 없이 앉았습니다. 본론만 말해요. 왜 만나자고 했어요? 지영이 물었어요. 그래, 본론으로 가자. 새엄마가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10억 줘. 뭐요? 10억? 네 통장에 있다며. 그거 줘. 지영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건 제 돈이에요. 네 돈? 이 남자가 준 돈이잖아. 네가 뭘 했다고 10억을 가져? 우리 가족한테도 나눠야지. 가족이요? 지영이 비웃었어요. 13년 동안 저한테 뭘 해줬다고 가족이에요? 매달 200만 원씩 뜯어가고 때리고 굶기고. 그게 가족이에요? 2년이 말버릇이. 새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네가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야? 부회장님이 뒤에 계신 거 몰라? 알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부회장님이 너희 남편 없애려고 한다는 거 알아? 새엄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부회장님이 그러시더라. 강우석이 회장 되면 안 된다고.
비리가 다 들통난다고. 그래서 없애야 한다고. 지영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그거 알면서 왜 그쪽이랑 손잡은 거예요? 돈이니까. 새엄마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부회장님이 5억 준다고 했어. 강우석이 정보 주면. 5억이요? 강우석이 입을 열었어요. 그거 받으시면 공범이에요. 아시죠? 공범? 무슨 공범? 부회장이 저를 해치려는 계획에 협조하면 공범이에요. 나중에 다 잡혀요. 새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협박이야? 아니요. 사실이에요. 강우석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이 켜져 있었어요. 지금 대화 다 녹음하고 있어요. 부회장한테 돈 받고 제 정보 팔았다는 것 방금 본인이 말씀하셨죠? 새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야? 녹음? 네. 증거예요. 강우석이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지영 씨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또 연락하시면 이 녹음 파일 경찰에 제출할 겁니다. 야, 이 자식아. 새엄마가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가요, 지영 씨. 강우석이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에서 새엄마의 고함이 들렸어요. 한지영, 두고 봐. 부회장님한테 다 말할 거야. 너희 둘 다 끝이야. 지영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타자마자 강우석이 말했어요. 새엄마가 부회장한테 붙었어요. 이제 더 위험해질 거예요. 알아요. 지영이 대답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아요. 우석 씨가 옆에 있으니까요. 강우석이 지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킬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부회장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지 3일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어요. 지영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고 강우석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넣었어요. 김치볶음밥도 만들었죠. 오늘 일찍 끝나면 저녁에 같이 밥 먹어요. 지영이 말했어요. 그래요. 오늘은 현장 점검만 하면 되니까 일찍 끝날 것 같아요. 강우석이 도시락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지영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다녀올게요. 강우석이 나갔어요. 지영은 창문으로 그의 뒷모습을 보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어요. 오후 2시. 지영은 회사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박 실장이었어요. 사모님,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셔야 해요. 네. 무슨 일이에요? 본부장님이 사고가 나셨어요. 지영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고요? 무슨 사고요? 교통사고예요. 덤프트럭이랑 충돌했대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지영은 뛰었어요. 지하철도 안 타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 안에서 손이 떨렸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괜찮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지영을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사모님, 우석 씨는요? 어디 있어요? 지금 수술 중이에요. 상태가 좋지 않아요. 지영의 다리가 풀렸어요. 박 실장이 부축해줬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박 실장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현장에서 복귀하시는 길이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 대기하고 계셨는데 덤프트럭이 갑자기 돌진했대요. 돌진이요? 사고예요? 그게 박 실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경찰에서 조사 중인데요.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대요. 지영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덤프트럭 운전자 핸드폰에서 문자가 발견됐대요.
누군가한테 본부장님 동선을 받은 흔적이요. 계획된 사고. 누군가 강우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영은 응급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누가, 왜, 우석 씨를 왜?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강우석 환자 보호자분? 네, 저예요. 지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상태가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의사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내부 출혈이 심했어요. 지금은 일단 지혈했는데 문제는 간이에요. 간이요? 간이 심하게 손상됐어요. 파열된 부위가 커서 부분 절제만으로는 안 돼요. 간 이식이 필요해요. 지영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식을 받지 못하면 오래 버티기 어려워요. 간 기능이 20%도 안 남았어요. 지영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이식이요? 이식 받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적합한 기증자가 있으면요. 간은 일부만 떼어내서 이식해도 돼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받을 수 있어요. 지영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저요. 제 거 쓰세요. 네. 제 간 드릴게요. 검사해 주세요. 맞으면 바로 이식하면 되잖아요. 의사가 당황했습니다. 보호자분, 간 이식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적합성 검사도 해야 하고 수술 위험도 있어요. 간의 60%를 떼어내야 하는데 기증자도 위험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살 수 있으면 돼요. 제발 검사해 주세요. 지영은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검사는 해볼게요. 근데 마음 준비하세요. 적합하더라도 수술은 위험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후 6시간 동안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혈액 검사, CT 촬영, 간 기능 검사, 정신과 상담까지. 지영은 모든 절차를 버텨냈어요. 밤 11시 결과가 나왔어요. 혈액형이 맞고 간 상태도 건강해요. 이식 가능합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고마웠어요. 자신의 몸이 쓸모 있어서요. 수술은 이틀 뒤로 잡을게요.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면 바로 진행합니다. 지영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강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에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기다려요. 내가 살릴게요. 그때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한지영 씨 맞으시죠? 네. 덤프트럭 운전자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동선을 넘긴 사람도 확인됐어요. 지영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누구예요? 경찰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문자 발신자 이름이 떠 있었어요. 윤미숙, 지영의 새엄마였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어요. 윤미숙 씨가 돈을 받은 계좌가 있는데요. 태성건설 부회장실 비자금 계좌래요. 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새엄마와 부회장이 결국 손을 잡은 거예요. 강우석을 죽이려고요.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지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수사 중이에요. 곧 체포영장 나올 겁니다. 지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48시간. 수술까지 48시간. 그 안에 강우석이 버텨야 해요. 그리고 지영도 버텨야 해요. 자신의 간을 떼어내고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복수하려면요.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영은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손목에는 아버지의 시계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유품이에요. 수술 끝나면 바로 돌려주실 수 있어요? 네, 보관해뒀다가 드릴게요. 지영은 시계를 간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멈춰있는 시계 바늘. 새벽 2시 17분.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지영은 속으로 기도했어요. 수술실로 들어가니 차가운 금속 수술대가 등에 닿았어요. 천장에 큰 조명이 있었어요. 눈이 부셨어요. 한지영 씨, 지금부터 마취 들어갑니다. 천천히 숫자 세어주세요. 마취가 의사가 말했어요. 하나, 둘, 셋. 지영은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강우석의 얼굴이었습니다. 옥탑방에서 처음 본 얼굴. 도시락 받고 어색하게 웃던 모습. 손잡아주던 따뜻한 온기. 살아야 해요, 우석 씨. 의식이 멀어졌어요. 수술은 10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영의 간 60%를 적출해서 강우석에게 이식하는 수술이었어요. 두 개의 수술실에서 의료진 15명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중간에 출혈이 심해져서 수혈도 했어요. 저녁 7시. 수술이 끝났어요. 이식 성공입니다. 집도의가 대기실로 나왔어요.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둘 다 괜찮은 거요? 네. 환자분도 기증자분도 상태 안정적이에요. 이제 회복만 하면 됩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70이 넘은 노인이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영이 눈을 뜬 건 이틀 후였어요. 눈을 뜨자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 병원이었어요. 오른쪽 옆구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손을 대보니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진짜 수술을 한 거였습니다. 간의 60%가 없어진 거였어요. 정신 드세요?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우석 씨는요? 지영이 첫 번째로 물은 건 강우석의 상태였어요. 이식 성공했어요. 간이 잘 붙었대요. 지금 옆 병실에서 회복 중이세요. 지영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이거요, 돌려드려요. 간호사가 아버지의 시계를 건넸어요. 지영은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지영은 휠체어를 타고 강우석의 병실로 갔어요. 아직 혼자 걷기는 힘들었지요. 강우석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하지만 살아 있었어요. 지영 씨, 강우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석 씨, 지영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강우석이 손을 뻗었어요. 무리하지 마요. 앉아 있어요. 지영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강우석의 손을 잡으니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온기였어요. 살았네요. 지영이 웃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 때문이에요. 강우석도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왜 자기 몸을 내놨어요? 간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데요? 당신이 죽으면 안 되니까요. 지영이 대답했어요. 그냥 안 되니까요. 당신 없으면 안 되니까요. 강우석이 지영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신분을 숨겨서 작은아버지한테 노려져서 당신까지 위험하게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지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쁜 건 그 사람들이에요. 새엄마도 부회장도 다 그 사람들 잘못이에요. 강우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영 씨,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인 결혼이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 조건 안 따지는 사람이랑 살고 싶어서 한 결혼이었어요. 알아요. 근데요. 강우석이 지영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진짜로 좋아해요. 지영 씨를요. 지영의 심장이 뛰었어요. 나도요, 나도 좋아요. 당신이. 두 사람은 병실에서 서로를 안았어요.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박 실장이 들어왔어요. 본부장님, 사모님, 방금 연락 왔습니다.
무슨 연락이요? 경찰에서요. 윤미숙, 한지은 체포됐다고 합니다. 덤프트럭 운전자도 자백했고요. 지영과 강우석은 눈을 마주쳤어요. 그리고요. 박 실장이 말을 이었어요. 부회장님도 오늘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요. 그리고 비자금 조성, 횡령, 하청업체 뇌물까지 다 터졌대요. 다 터졌다고요? 네. 회장님이 그동안 모은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셨대요. 부회장 끝났어요. 지영은 눈을 감았어요. 드디어였어요. 악인들이 잡혔어요.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우석이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버텨줘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같이 버텨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고 지영과 강우석은 퇴원했어요. 지영의 오른쪽 옆구리에는 20cm짜리 흉터가 남았어요. 강우석의 몸 안에는 지영의 간 일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옥탑방으로 돌아왔어요. 회장이 좋은 집으로 옮기라고 했지만 강우석이 거절했어요. 여기가 좋아요. 여기서 시작했으니까요. 지영도 동의했어요. 좁고 낡았지만 이곳에서 두 사람의 진심이 자랐으니까요. 2주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새엄마 윤미숙과 언니 한지은의 재판이었어요. 법정에 들어섰을 때 지영의 심장이 쿵쿵거렸어요. 13년 동안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요. 새엄마가 지영을 보았어요. 눈빛이 도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영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더 똑바로 쳐다봤어요. 증인 한지영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지영은 증인석에 섰어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뒤에서 강우석이 고개를 끄덕여줬습니다. 괜찮다고요. 잘할 수 있다고요. 증인은 피고인 윤미숙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제 새엄마예요. 13살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피고인과 함께 산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영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1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날부터 아르바이트며 온갖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20살부터 저는 매달 월급 250만 원을 받았어요. 그중 200만 원을 새엄마 계좌로 보냈어요. 13년 동안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남은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어요. 교통비, 점심가, 생필품 다 합쳐서요. 부족하면 굶었어요. 피고인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언니랑 같이 썼어요. 명품 가방 사고, 해외여행 가고, 좋은 음식 먹었어요. 저는 반지하 골방에서 살았고요. 검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증인은 예단비 1억 원을 받고 언니 대신 결혼하게 됐다고요? 네. 언니가 신랑 사진 보고 도망갔어요. 새엄마가 저한테 대신 가라고 했어요. 안 가면 1억 갚으라고 협박했어요. 법정이 다시 술렁였어요. 다음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사가 스크린에 문자 메시지를 띄웠어요. 강우석 출근 시간 오전 7시, 퇴근 시간 오후 6시, 이동 경로 첨부함. 피고인 윤미숙은 피해자 강우석의 동선을 덤프트럭 운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사가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입금자는 태성건설 부회장 비자금 계좌입니다. 새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냥 정보만 줬을 뿐이에요. 죽이라고 한 적 없어요. 돈 받고 사람 동선을 넘기면 그게 뭔지 모르셨습니까? 검사가 차갑게 물었어요.
살인미수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그때 검사가 새로운 증거를 꺼냈습니다. 추가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고인 윤미숙은 피해자 한지영의 후견인이었습니다. 한지영의 친부 사망 당시 사망보험금 3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보험금이요? 3억이요? 피고인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한지영의 후견인 자격으로 이 보험금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3년에 걸쳐 전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명품 구매, 해외여행, 부동산 투자 등에 썼습니다.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남긴 돈이었어요. 아버지가 지영을 위해 들어놓은 보험이었어요. 그걸 새엄마가 다 빼돌렸어요. 그것 때문에 고아원에 버리지 않은 거였어요. 이는 미성년자 재산 횡령에 해당합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지영은 증인석에서 떨렸어요. 13년 동안 몰랐어요. 아버지가 보험금을 남겼다는 것을요. 그 돈이 자기 거였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영이 새엄마를 쳐다보며 물었어요. 제 돈 다 쓰고 저한테 또 돈 뜯어내려고 13년 동안 그랬던 거예요? 새엄마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 호화롭게 살면서 저는 50만 원으로 굶으면서 살았어요. 그게 가족이에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증인, 진정하세요. 판사가 말했어요. 지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이제 다 드러났으니까요.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윤미숙, 살인미수 방조, 사기, 공갈, 아동학대 및 미성년자 재산 횡령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새엄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2년이요. 안 돼요. 제발요. 살려주세요. 윤미숙이 발버둥 쳤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달려들어 제압했어요. 지영아, 지영아, 엄마 살려줘. 내가 용서해주면 형량 줄어든대. 제발. 지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3년 동안 자신을 짓밟았던 사람이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었어요. 피고인 한지은,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한지은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피고인 박성호 덤프트럭 운전자,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윤미숙이 끌려나갔습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어요. 지영은 법정 의자에 앉았어요. 강우석이 다가왔습니다. 수고했어요. 끝났어요? 새엄마는 끝났어요. 근데 아직 하나 남았어요. 강우석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작은아버지, 부회장 재판이 다음 주에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어요. 일주일 뒤 부회장 강태민의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태성건설 부회장의 재판이니까요. 전국에서 취재진이 몰려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지영과 강우석은 방청석에 앉았어요. 회장도 함께였지요. 가족이 모두 모인 거였어요. 피고인석에 부회장 강태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요. 하지만 눈빛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만했어요. 마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하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피고인 강태민,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인정 안 합니다. 강태민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저는 태성건설을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이건 모략이에요. 형이 저를 몰아내려고 꾸민 짓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검사가 스크린을 켰어요.
피고인 강태민은 지난 10년간 회사 비자금 523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이 돈은 개인 계좌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갔습니다. 스크린에 은행 거래 내역이 떴어요. 숫자가 끝없이 스크롤됐어요. 또한 하청업체들로부터 뇌물 87억 원을 받았습니다. 공사를 따려면 피고인에게 상납해야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증거 조작이에요. 강태민이 소리쳤어요. 다음 증거입니다. 검사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회의실 같은 곳이었어요. 강태민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석이 그 자식 처리해야 해. 걔가 회장 되면 우리 다 끝이야. 어떻게 할까요? 사고로 위장해. 깔끔하게. 법정이 얼어붙었어요. 지영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강우석을 죽이라는 지시. 영상으로 남아 있었어요.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야. 강태민이 발버둥 쳤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입니다. 영상은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음성도 피고인 본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건설 현장 안전비용 횡령입니다. 검사가 말을 이었어요. 피고인은 노동자 안전장비 구입비 47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간 현장 사고로 12명이 사망했고 34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죽은 게 나 때문이라고? 현장 안전은 현장 책임이야. 내가 왜 책임져? 강태민이 악을 썼어요. 피고인은 현장 안전관리 총괄 이사였습니다. 책임 회피는 불가능합니다. 검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 회장이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친형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생이 이런 짓을 한 걸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게 부끄럽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형이 나한테 이래. 강태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위들이 제압하려 했지만 뿌리쳤어요. 내가 없으면 태성건설도 없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일을 대신 해줬는데 형은 깨끗한 척하면서 나한테 다 떠넘겼잖아. 태민아, 닥쳐. 위선자. 강태민이 침을 뱉었어요. 법정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리고 전현. 강태민이 지영을 가리켰어요. 전현이 다 망쳤어. 이름도 없는 년이 우석이한테 붙어서 내 계획을 다 망쳐놨어. 지영은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그냥 제 남편을 살렸을 뿐이에요. 지영이 말했어요. 당신이 죽이려고 한 사람을요. 강태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강우석? 강태민이 강우석을 노려봤어요. 너 때문이야. 내가 현장에서 기어다니면서 증거 모은 거지. 내가 날 감옥에 쳐넣은 거야. 강우석이 일어섰어요. 작은아버지. 뭐? 아버지는 작은아버지 믿으셨어요. 형제니까요. 근데 작은아버지는 그걸 배신했어요. 강우석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회사 돈 빼돌리고 노동자들 죽게 내버려 두고 심지어 저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닥쳐. 내가 뭘 알아. 이 회사는 내 거야. 내가 키웠어. 아니요. 회사는 노동자들이 키운 거예요. 작은아버지가 죽인 그 사람들이요. 강태민이 경위들을 뿌리치고 강우석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자식이. 법정이 난장판이 됐어요. 경위 4명이 달려들어 강태민을 제압했어요. 바닥에 넘어진 강태민이 발버둥 쳤어요. 두고 봐.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나가면 너희 다 죽여버릴 거야. 피고인, 법정 모독입니다.
끌어내세요. 판사가 소리쳤어요. 강태민이 끌려나갔어요. 복도까지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분 뒤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강태민, 살인미수 교사, 비자금 조성, 횡령, 뇌물수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25년. 강태민은 감옥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강우석 씨, 부회장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강우석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앞으로 태성건설을 바꾸겠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회사로요. 작은아버지가 빼돌린 안전비용 다 복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유가족께 제대로 보상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지영은 강우석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았어요. 수고했어요. 지영 씨도요. 두 사람은 법원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봄바람이 불었죠. 이제 진짜 끝났네요. 지영이 말했어요. 네, 끝났어요. 강우석이 지영을 바라봤어요. 이제 행복해지자. 우리.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3년의 지옥이 끝났어요. 악인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영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봄이 오고 벚꽃이 피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지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처음 결혼할 때는 드레스도 없이 구청에서 서류만 썼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강우석이 직접 고른 드레스였어요. 심플하지만 우아했어요. 예쁘다. 지영은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28년 동안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손목에는 아버지의 시계가 있었어요. 여전히 멈춰 있었어요. 새벽 2시 17분.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함께하는 것 같았거든요. 오른쪽 옆구리에는 흉터가 있었어요. 20cm. 강우석을 살리기 위해 간을 떼어낸 흔적이었어요. 드레스가 살짝 가려졌지만 지영은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린 흔적이니까요. 똑똑. 회장님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시아버지죠. 준비됐어요? 네, 아버님. 회장이 지영의 모습을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어요. 예뻐요. 진짜 예뻐요. 감사해요. 우석이 어머니가 살아있었으면 좋아했을 거야. 당신 같은 며느리. 지영도 울컥했어요. 아버님, 저 긴장돼요. 긴장할 거 없어요. 오늘 주인공은 당신이야. 회장이 팔을 내밀었어요. 내가 아버지 대신 입장시켜 줄게요. 괜찮죠?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의 팔을 잡았어요. 친아버지처럼 따뜻했어요. 결혼식장은 작은 성당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하객도 10명 정도였어요. 현장 노동자들, 회사 직원들, 그리고 진짜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성당 문이 열리고 지영이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양옆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벚꽃 꽃잎이 창문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에 턱시도를 입은 강우석이 서 있었어요. 현장에서 일할 때처럼 검게 탄 피부는 여전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영이 다가가자 강우석이 손을 내밀었어요. 예뻐요. 고마워요. 두 사람이 마주 섰어요. 주례를 맡은 신부가 말했어요. 오늘 두 분은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할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강우석이 대답했어요. 네. 지영도 대답했어요. 신랑은 신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강우석이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지영 씨, 아니, 이제 지영이라고 불러도 돼요? 네. 지영아. 그 호칭에 지영의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평생 혼자인 줄 알았어요. 돈밖에 안 보는 사람들 속에서 진심을 믿지 못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당신이 나타났어요. 강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대타로 온 신부였어요. 구청에서 10분 만에 결혼한 사이였어요.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당신은 나한테 진심을 줬어요. 심지어 자기 간까지 줬어요. 하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평생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이 받은 상처, 내가 다 치료해 줄게요. 당신이 흘린 눈물, 내가 다 닦아줄게요. 약속해요. 지영은 펑펑 울었습니다. 나도 할 말 있어요. 지영이 입을 열었어요. 나는요, 내 이름이 싫었어요. 한지영. 들을 때마다 새엄마가 소리 지르던 게 떠올랐어요. 지영아, 하면 맞을 준비를 했어요. 지영이 강우석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당신이 내 이름 부를 때는 달랐어요. 지영 씨 하면 심장이 뛰었어요. 내 이름이 예쁘게 들렸거든요. 처음으로요. 지영이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어요. 앞으로도 내 이름 많이 불러줘요. 그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우석이 지영을 안았어요. 신부가 축복했어요. 두 분의 혼인이 성립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입맞춤에도 줬습니다. 강우석이 지영의 얼굴을 감싸쥐었어요. 부드럽게 입을 맞췄어요. 하객들이 환호했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열렸어요. 현장 노동자들이 강우석을 둘러쌌어요. 사장님, 축하드려요. 사모님 진짜 예쁘시다. 도시락 맛있게 먹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지영은 웃으며 인사했어요. 처음으로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회장이 다가왔어요. 지영아, 네 아버님. 행복하렴. 그게 내 유일한 바람이야. 지영은 회장을 안았어요.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저녁이 됐습니다. 지영과 강우석은 성당 앞 벚꽃 나무 아래에 섰어요. 꽃잎이 흩날렸어요.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우석 씨, 응, 나 행복해요. 나도. 강우석이 지영의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 인생.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목의 시계를 내려다보았어요.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2시 17분. 아버지, 보고 계시죠? 지영은 속으로 말했어요. 나 이제 행복해요.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은 못 받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걸 받았어요. 사랑해주는 사람이요.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 꽃잎이 지영의 볼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13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요. 이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타로 시작한 결혼. 10억 원의 통장. 간을 나눈 사랑. 그 모든 것이 지영을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지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벚꽃 사이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사랑해요. 강우석이 지영을 안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한테 인사했어요. 행복하다고요. 강우석이 웃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인사해야겠네요. 이렇게 예쁜 며느리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두 사람은 웃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성북동 본가의 넓은 마당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어요. 지영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20달 된 아들 시우가 아장아장 걸어왔어요. 지영이 무릎을 굽히자 아이가 품에 안겼습니다. 거실 소파에서는 시아버지가 동화책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때 재계를 호령하던 태성건설 회장이 손주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 누가 봐도 믿지 않을 광경이었죠. 작년 봄 시아버지는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젊은 피에게 맡길 때가 됐습니다. 저는 손주 육아에 전념하려 합니다. 그 말을 정말로 지켰어요. 매일 시우와 산책하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베이비시터 김 선생님과 함께 아이를 돌봤습니다. 지영아, 너는 내 꿈을 찾아가거라. 시우는 내가 돌볼 테니. 시아버지의 그 말이 지영의 인생을 바꿨어요. 오전 10시 지영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안에는 사회복지학개론 교재가 들어 있었어요. 한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0살의 대학생이 됐습니다. 새엄마가 등록금을 언니에게만 써버렸던 그때 포기했던 꿈을 12년 만에 다시 잡은 거예요. 오늘 발표 주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사회복귀 지원 방안입니다. 지영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13년간 경제적 학대를 경험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을 빼앗기고 남은 5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텼어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사가 되려 합니다.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타로 살아왔던 27년의 삶. 이제 지영은 제 이름으로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같은 날 저녁 시상식장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올해의 건설사 태성건설. 우석이 단상에 올랐어요. 2년 전 저는 약속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스크린에 성과가 떴습니다. 산업재해 발생률 85% 감소. 근로자 만족도 업계 1위. 이 상은 현장의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객석에서 지영이 박수를 쳤습니다. 옥탑방에서 시멘트 가루 묻은 작업복을 입던 그 사람이 업계 최고의 건설사를 이끄는 대표가 됐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시우를 재우고 거실로 나온 지영에게 우석이 말했어요. 내년에 현장 근로자 자녀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지영 씨 이름으로. 제 이름으로요? 지영 장학재단. 당신처럼 힘든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어요. 지영은 손목에 아버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 17분에 멈춰 있던 시계가 이제는 또각또각 움직이고 있었어요. 대타 신부로 시작했습니다. 1억에 팔려온 여자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고 딸처럼 아껴주시는 시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꿈을 향해 걸어가는 대학생이에요. 지영 씨, 행복해요? 우석이 물었습니다. 지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 향기가 방 안가득 퍼졌어요. 13년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지영에게는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은 계속될 겁니다. 영원히. 13년 참 길고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결국 찾았어요. 진짜 가족을요.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람들. 여러분도 찾으실 거예요. 아니, 이미 곁에 있을지도 몰라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